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스마트 항만 시대에 좀 생각해 볼 것들, 뭐 전반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앞서 세션에 우리 김보은 부총장님께서 실행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조금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은 우리가 실행에 앞서서 무엇을 좀 더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고, 특히 우리보다 앞서서 이 스마트나 자동화를 추진했던 그런 항만들 또는 기업들, 국가들 이 실행 과정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우선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스마트 항만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스마트 항만을 위해서 우리는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스마트 항만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오류를 줄이고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워낙 친숙한 단어라서 이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스마트의 어원은 고대 영어 스멀트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더라고요. 이 원뜻은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의미가 진화되면서 17세기 이후에 지금의 스마트의 뜻으로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라는 게 잘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지만 잘 못한다면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두고 다닐 수 없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옆에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저 뜻이 좀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 항만이 무엇일까라는 정의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표준화된 정의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정의도 없고, 다만 지금 모든 것이 항만의 입장에서는 항만의 생존을 위한 핵심이다. 스마트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뭐 종합적으로 본다면 앞서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IoT 블록체인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좀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스마트가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의 과정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맥킨지에서 정의했던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맥킨지에서는 이 스마트의 단계를 4단계 정도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동화가 가장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이 지능화, 그리고 스마트화,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 단계의 자동화는 물리적 영역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동화로 정의되고 있고, 지능화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초연결되는, 앞서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물리적 공간과 가상적 공간의 연결이라든지 이 단계가 스마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항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항만과 관련된 모든 생태계, 해운이라든지 항만, 배 위에 있는 항만 도시까지 이런 생태계 전체가 초연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스마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스마트 항만을 왜 하느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른 산업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항만 쪽 산업 쪽에서는 스마트가 마치 목적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인 것이지 스마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를 이야기하다가 모두가 스마트,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가 하는 것이 스마트라는 일종의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조심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한다. 지금은 다르지만 과거 우리 약 10년 전 해운 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소위 허드 멘탈리티라는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작동을 했는데 네가 배를 키우니 나도 배를 키우겠다고 해서 공급 과잉이 되는 그런 상황, 그 산업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물론 뭐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스마트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스마트 항만과 같이 회자되는 여러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생산성의 향상, 친환경, 그리고 운영 비용 절감, 그리고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향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소위 스마트라는 것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은 자동화, 소위 첫 번째 단계인 자동화와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올해 초에 월드뱅크에서 전 세계 주요 항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성 수준을 평가를 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드는 항만 중에서 완전 자동화를 갖춘 항만은 단 하나의 항만밖에 없었고, 그리고 반자동화 수준에 있는 항만들도 2개 정도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완전 자동화 항만들입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위를 보면 굉장히 후순위에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화 터미널이라는 것이 항만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자동화 터미널은 항만 전체에서 일부 터미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좀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친환경 효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잘 아시겠지만 항만에서 친환경은 선박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이 자동화나 디지털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인력 절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무디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통상 한 40에서 70%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스마트의 수준은 아닙니다. 자동화 수준에서의 효과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전히 자동화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뭐 목적에 대해서도 저도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목적이 어느 길을 가든 어떤 기술을 선택하든지 간에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운영 주체에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실현하게 되면 결국은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 친환경, 그다음에 뭐 경쟁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복주머니가 그냥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가장 큰 게 항만 근로자의 감소 영향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 1차 산업혁명 때와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초 컨테이너화가 처음 도입돼서 기계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유명한 그림이죠. 영국의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을 대표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세 번째 그림은 1950년대 미국의 컨테이너 운송이 시작되고 기계화가 되면서 항운 노조가 모든 것이 다 기계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희화한 카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는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생태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단일 산업 하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관련된 산업, 생태계 전체가 커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1차 산업혁명 때 보면은 전기혁명이기 때문에 전기기관차를 할 때 기관사, 석탄 푸는 사람, 그 다음에 도로를 확인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다면 2차 때는 전기혁명이기 때문에 석탄 푸는 사람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이고 3차 때는 전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로를 확인하는 기능이 사라지고 지금은 4차 때는 기관사마저도 사라지는 그런 거지만 그런 진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사라진 것과 새로 생긴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항만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첫머리에 써놓은 그 말은 뭐 최근에 가장 공감하는 것인데요. 모두가 디지털화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디지털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뭐 없다고 보기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확실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항만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뭐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기술과 데이터와 인력의 함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기술의 발전은 사실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닌가 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는 확보되고 축적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확보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가? 항만 데이터가 확보되고 축적되고 공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민간의 자료의 공유가 가능한가? 그리고 표준화가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자장께서 설명해 주신 개인의 데이터가 모아지고 활용되는 거, 그건 상대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만이라는 곳은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데이터는 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공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의 해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지금 항만 운용사의 구조는 과거의 항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력 구조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인력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분석할 것인가? 그런 데이터를 누군가는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 내부에서 시스템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외부의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하고 있는 데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싱가포르의 PS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인력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기술을 가진 인력이 대거 들어와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진정 항만이 스마트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의 인력의 구조의 변화 이것들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 항만을 추진하는데 누가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주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사, 항만공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정부는 이 스마트 항만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소위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운영사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생태계 전체를 다룰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운영사 이 사이에서 아우르고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항만공사일 것 같고요.
그러면 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주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항만공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데이터를 확보하고 구축하고 연결하는 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겠죠.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앞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야지만 그걸 통해서 공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와 함께 인프라도 구축. 인프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이나 항만과 배후단지를 연결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가령 이제 여기서 하나 예를 들면, 이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냐면, 로테르담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컨테이너라고 해서 컨테이너 40이라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모든 센서를 달아서 컨테이너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각 경로별, 그 매 순간별 기후, 날씨, 뭐 온도, 그다음에 흔들림, 주변의 영향,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사실은 재밌습니다. 그 40이라는 것이 더글라스 애덤스의 그 뭐 유명한 소설 아시겠지만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거기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만들고 있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선박의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면 항만 운영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선박의 도착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가령 예를 들면 전 항만에서 출발한 시간, 그리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 선박의 속도, 그 다음에 해양에서의 날씨, 중간에서 또 변수들, 그리고 중간에 또 들리는 항만, 내리는 화물의 양,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야 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스마트 항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시도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은 아니지만 단순히 인프라의 구축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준비 수준을 본다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인프라 구축에 보다 더 집중돼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 관점이 아니라 운영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건설 관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부족,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해야지만 스마트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쭉 설명드렸지만 스마트 항만을 인식하는 것부터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인형 마트로시카입니다. 자동화는 스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에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지만 우리가 진짜 스마트한 항만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부분 집합 같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항만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초연결 항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자체가 어쨌든 연결인 것이고, 그리고 연결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과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술과 데이터는 축적되고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석 결과의 피드백과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사람,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분석 결과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은 특성상 민간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데이터는 공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그 인센티브와 모아진 데이터의 분석 결과의 피드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 데이터에 대한 활용, 결과, 이게 없으면 더 이상 데이터 공유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4가지 단계를 좀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자. 그게 국가의 전략이 되었던 또는 항만의 여건 또는 포지셔닝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는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의 문제라는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로드맵이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 국가 로드맵이 될 수도 있고 항만공사의 로드맵이 될 수도 있고 운영사 기업의 로드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가야지만이 제대로 단계별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그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확보, 그 다음에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공유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우리가 그 공공 데이터의 공유 이걸 확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항만에서는 공공 데이터보다는 민간 데이터의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령 AIS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선박 식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거기서 확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오류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 측정되는 시기가 굉장히 긴 기간, 예를 들어서 1시간 단위, 하루 단위, 뭐 10시간 단위 그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선석에 접안하거나 이완하는 그 순간에 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 기술 기업들이 활용하고 그 활용된 기술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래야지만 정부든 항만공사든 운영사든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결국은 기업과 인력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물론 뭐 규제 샌드박스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보다는 저는 뭐 그것과 더불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가상의 공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하는 좀 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트라이얼스 에러스 이 부분 저는 무한 삽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무한 삽질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이 무한 삽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이든 AI든 이 과정에서는 이 삽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저런 삽질이 수천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스마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실패 없이 스마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스마트로 가는 기술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 짧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